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1년, 스웨덴 의류 참전단의 간호 장교들이 경주 교동 최부잣집을 찾았다. 그들은 곧 최부잣집의 부엌과 안채 곳곳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이들은 스웨덴 국왕의 특별 명령을 수행 중이었다.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6세. 그는 황태자 시절인 1926년 황태자 비와 함께 신혼 여행길에 식민지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고고학자이기도 했던 구스타프는 신라시대 고분 발굴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고분은 그를 기념하는 뜻에서 스웨덴의 한자식 발음을 빌어 서봉총으로 이름 지어졌다. 당시 황태자 내후에는 경주의 한 고택을 방문한다. 이들은 전통 음식으로 뜨겁게 환영해준 조선의 명문가에서 큰 감명을 받는다. 전쟁이 일어나자 의료단을 보내며 그는 여성 전용 공간이라 둘러보지 못한 안채와 부엌을 촬영해 오라고 한다. 구스타프 황태자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 식민지의 기품 있는 명문가. 그들은 바로 12대 400년 동안 덕망으로 부를 지켜온 부자의 대명사 경주 최부자였다. 흔히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 없이 물려받은 부는 오래가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의 인심을 잃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부자, 집 부자, 땅 부자. 요즘처럼 부자에 대한 말들이 많았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요?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의 시대, 우리는 경주 최부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경주 최부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주 교동 69번지. 이곳에 12대 400년간 부를 이어온 최부잣집이 있다. 사랑채와 안채 사당 등 영남 북부의 전통적인 양반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70년 화재로 불타 주춧돌만 남았던 사랑채는 최근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한 상태다. 특이한 점은 사랑채와 안채를 완전히 구분해 안채로 들어가기 위해선 또 하나의 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지 2,000평에 1만여 평에 이르는 후원. 이 집에 살던 노비의 수만 100여 명에 이르렀을 만큼 규모가 큰 집이었다. 눈에 띄는 건 마당 한켠에 거대한 곡식 창고. 800석을 쌓을 수 있다는 곡식 창고는 이 집이 최부잣집으로 불리게 하는 이유를 짐작해야 한다. 그러나 최부자의 명성은 단순히 부의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예로부터 활인당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최부잣집 명성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교리 최부자 그분네들이 사방 80리, 100리 안에는 소위 골아 죽는 사람이 없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죽을 끌려가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참 우선 생명 보존을 하기 위해서 끌렸던 죽 끌리던 자리라서. 때는 16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남의 큰 흉년이 들자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 당시 최부자는 사홍원 참봉을 지낸 3대 최부자 최국선이었다. 그는 과감히 곳간을 헐었다.
최국선의 행장에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집안 재물을 아껴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배부른 자가 배고픈 사람들의 절망과 공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 점에서 최부잣집은 여느 부잣집과 달랐다. 풍년의 기쁨을 누리면 흉년의 아픔 또한 이웃과 함께 감수하는 것이 부자의 도리라 믿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방백리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유명한 말이 생긴다. 부자들에게 흉년은 재산 불리기에 있어 절호의 기회였다. 형편이 다급한 농민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헐값에 농토를 내놓았다. 이렇게 사들인 논을 흔히 죽뱀이 논, 벼 한 섬에 샀다고 해서 한섬논이라 불렀다. 그러나 최부잣집은 당시 부자들의 삶의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최국선의 비문에서 우리는 최부잣집의 또 다른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각종 담보 문서들을 불태워버림으로써 담보 잡힌 이들의 불안을 덜게 해준 것이다. 갚을 사람이면 이런 담보가 없어도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할 사람이면 이런 담보가 있어도 여전히 갚지 못할 것이다. 흉년의 땅을 사지 말라는 또 하나의 가훈이 생겼다. 재산 증식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다. 적어도 조선시대 때의 진정한 선비, 진정한 양반들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동선 의식이 확실히 있었지 않느냐. 내가 편하려면 형제 사촌들이 모두 다 잘 살고 편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그 최부자들의 기본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웃이 편해야 내가 편한 것이지 이웃이 불행해 있는데 나 혼자 편안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최부자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경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 정풍루는 원로 유림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그 교리에서 쭉 내려온 그 역사였다는 거예요. 만석 이상은 하지 마라. 만석 이하를 해라. 만석 이상 하지 마라. 최부잣집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독특한 재산 운영 방법이다. 토지가 좁은 영남에서 만석 이상의 소장료는 필연코 무리가 뒤따라 누군가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소장료 수입을 만석으로 고정하자 땅이 늘면 늘수록 최부잣집의 소장료는 낮아졌다. 최부잣집이 부유해지면 소작인의 곳간도 덩달아 불어나는 독특한 경제 행태, 이른바 상생의 경제였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최부자가 더 많은 땅을 가지길 바랬고 파는 땅이 있으면 앞다투어 최부잣집에 소개했다. 소작인들한테 돌려줌으로써 소작인들도 부유해지고 이 집에서는 안정적으로 그 부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독특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 이윤이 오히려 극대 이윤보다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안정적인 부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신망을 얻자 전국 각지의 손님들이 최부자의 사랑채를 드나들었다. 그것은 또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는 최부잣집의 독특한 철학 때문이기도 했다. 숙박시설이 많지 않던 시절 최부잣집의 사랑채는 길손들에게 최고의 숙박처였다. 많게는 하루 100여 명이 넘을 정도였다. 당시 최부잣집엔 특별한 뒤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손님이 넘칠 때 여기서 쌀 한 줌과 과메기 한 마리를 들고 하인집으로 가면 최부잣집 손님인 줄 알고 밥을 지어주고 잠자리도 줬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소작인이나 하인들은 소작료를 내지 않는 특권을 주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손님은 독상으로 대접했다. 최부잣집이 직접 재배한 미역과 인근 특산물인 과메기가 기본 반찬이었다. 이것은 손님 접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과객을 차별 없이 대접하여 인심을 얻고 동시에 지식과 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지방의 정보를 얻는다. 또한 최부잣집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최부자의 명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재산 축적의 정당성 확보와 과감한 나눔으로 신망을 얻는 것.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의 유지가 가능한 최부잣집의 지혜였다. 어렵고 힘들 때 늘 이웃과 함께하라. 이것이 바로 최부자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12대 400년간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경주 최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위치한 용산서원. 최부잣집의 중시족격인 정무공 최진립 장군을 모신 곳으로 서원으로서는 드물게 무인을 향사하고 있다. 용산서원은 숙종 37년 임금이 친히 숭렬사우라 사액하여 사액사당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무인으로 사액사당을 받은 곳은 이순신과 김시민 장군뿐일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곧이어 최진립 장군을 모신 숭렬사는 영남 유림들의 뜻을 모아 용산서원으로 승격되었다. 무인으로서 향사된 경우가 지극히 희귀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향사된 예가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별달리 없습니다. 숙명배청이라는 명나라를 높이고 청나라를 말하자면 배격한다는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하고 최진립의 일생이 상당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경주 최씨 정무공파의 파시조인 최진립 장군이 살던 내남면 이조리의 최부잣집 종가. 1568년 최진립은 무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종가에 보관되고 있는 최진립의 일대기인 자마실기, 즉 정무공실기에는 최진립의 화려한 무공들이 기록되어 있다. 공이 밤에 수십 명의 집안 사람과 함께 문을 막고 불을 놓으니 적이 타 죽고 뛰쳐나오는 자 쏘아 죽이고 조총 창칼을 빼서 관에 바쳤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경주로 들어가기 위해 이조리를 점령한 왜군을 최진립은 야밤에 화공으로 급습하여 물리친다. 이후 동생 최계종과 함께 경주 인근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큰 공을 세운다. 그 공로로 무관직 병절교위 부장이 제수돼 관직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정식으로 묵과에 급제했다. 그 후 임난 7년 동안 영남 일원에서 동생 계종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워 명성을 쌓아간다. 전쟁이 끝나자 선무원종공신 2등을 받았고 선조는 진립의 공을 높이 치하며 여도만호 겸 선전관에 임명했다. 최진립은 경흥부사 공조 참판 삼도 수군 통제사 전라수사를 거친다. 1636년 청해 침범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당시 공주영장이었던 최진립은 충청감사 정세규의 만류에도 출정을 서둘렀다. 임금께서 보이다오 계신데 늙은 신이 살기를 도모하겠소이까? 내 비록 늙어서 장수가 되기는 부적당하나 능히 갈 수는 있소이다. 예순아홉의 노장 최진립은
임금이 포위당해 있는 남한산섬을 향해 군사를 몰아간다. 그러나 전투는 중과부죠. 조선 군대는 용인 험천에서 청나라 철기병에게 패퇴했다. 모든 장수들이 퇴각했지만 최진립은 끝까지 동요하지 않고 항전을 결심했다. 너희는 나를 따라 죽을 필요가 없다. 나는 여기서 한치도 떠나지 않고 싸우다 죽을 터이니 너희는 그렇게 알라. 이미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1636년 12월 27일 정무공 최진립은 그렇게 장렬히 순국했다. 이듬해 인조는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병조판서로 증직하고 정력악을 내렸다. 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최진립을 위해 인조는 제문을 지어 그를 추모했다. 국왕은 전참판 최진립의 영에 고하노니 공은 동국의 인걸이라 굳센 지조 내 공경하여 성심으로 제주를 보내니 죽지 않은 영혼 흠양할지어다. 최진립 신도비는 그의 추모 사업이 얼마나 거국적이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높이 3m의 비를 받들고 있는 거북 조각의 크기는 웬만한 무덤 크기다. 비 곳곳의 섬세한 조각들은 조선 후기 석조 예술의 백미를 보여준다. 이 거대한 석재들은 울산 치술령에서 옮겨왔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신도비의 구성이다. 신도비의 발문은 노론 조명겸이, 비문은 남인 조경이, 비의 음기는 서인 윤신지가 썼다. 서원의 현판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인 옥동 이서가 썼고, 서원기는 실학자 성호 이익이 지음으로써 극렬한 당쟁의 시대에 당파를 뛰어넘은 추모 열기를 보여준다. 비장한 최후와 북벌론의 대두로 최진립은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경주 최씨 정무공파는 명문가의 기틀을 닦게 된다. 치열한 당쟁의 시대, 당파를 넘나들며 폭넓은 존경을 받아온 최진립 장군. 그것은 임진, 병자, 양전란의 공을 세운 유례없는 충신이었고 1647년엔 청백리로 뽑힐 만큼 청렴한 관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청백리로 이름 높은 충신의 집안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부자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최근 발견된 최부잣집의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400여 년간 최씨 문중이 기록한 이 자료들은 말로만 전해오던 최부잣집 부의 형성과 유지법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최부잣집의 재산이 기록되어 있는 분재기다. 한 점은 1620년 최진립이 자식들에게 상속한 분재기, 또 한 점은 최진립의 아들 최동량의 분재기다. 두 분재기는 30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최동량의 경우에는 노비 이 8명 정도를 분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약 한 세대 뒤인 30년 뒤에 이루어진 그 재산 상속 문서인데요. 여기는 약 8명의 노비가 40명으로 불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문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재기는 최진립의 아들 최동량의 재산이 노비보다 토지가 주였음을 보여준다. 전쟁 후의 혼란기, 최동량의 농토는 이미 울산에까지 이르렀다. 형산강 유역의 이조리 들판, 경주의 대표적인 평야 지역이다.
최부자가 터를 잡은 이조리는 형산강 상류 지역으로 전쟁 직후 버려진 농토와 습지들이 널려 있었다. 양난 후 피폐해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농토 개간을 독려했고 최부잣집은 이런 정책에 힘입어 이조리 들판을 경작지로 확보했다. 그리고 벽실을 논에 직접 뿌리는 직파법 대신 모판에 모를 키워 옮겨 심는 이양법을 도입한다. 물고 싸움이란 말이 있듯 이양법엔 물이 필수적이었다. 물이 모자라면 옮겨 심은 모들이 말라버린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리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양법을 절대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조리 들판에는 수백 년 전 인공적으로 형성된 수로가 있다. 최부잣집이 하류의 형상강물과 함께 중상류에도 인공적으로 보를 만들고 수로를 내어 농업용수를 확보한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최부잣집에서 나무목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집수로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양법의 도입으로 노동력은 10분의 1로 줄었고 모판에서 모를 키우는 동안 보리를 심는 이모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다. 최부잣집의 실학적 가풍은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남대 도서관의 문파문고. 최부잣집이 조상 대대로 소장해온 7천여 권의 고서와 유명 인사들의 글을 모은 수십 권의 필첩을 기증해 특별히 따로 마련한 것이 문파문고다. 이 필첩들은 그 양이나 연대로 봐서 조선 최고의 필첩으로 불리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무공 최진립이 아들 최동량에게 쓴 한 통의 편지가 있다. 집안 살림을 맡아 하던 아들에게 쓴 편지로 최진립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다. 며느리의 옷을 지어주려 하니 치수를 재어 보내라라는 자상한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그런데 뒤이어 흥미로운 단어가 나온다. 종들에게 나눠짓게 하라. 나눠짓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말 속에 최부잣집의 또 다른 농업경영법이 들어있다. 그 성과급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과가 난 것은 노비 자신이 가진다. 이런 부분이 나눠짓기의 특징이고 요즘 돈내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산력 증대의 한 수단으로서 최 씨 가문이 운영하는 하나의 농업경영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경영 성과에 따라 종들과 이윤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이는 노동 의욕과 생산성을 높이는 자율적인 농사법이었다. 이것은 최부잣집이 마름을 두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마름은 소작 관리권을 쥐고 횡포를 부려 소작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최부잣집은 중간 관리자를 배제하고 그 이윤을 소작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는 당연히 노동 의욕과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 혹 병자가 있거나 혹은 또 부녀자가 있거나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가 있으면은 문중에서 특별히 이 집에는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후하게 까주자 그래서 세를 많이 낮춰준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어릴 때. 마름을 두지 않은 것은 소작류 인하와 더불어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주와 소작인의 만남은 소작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했고 지주에 대한 신뢰를 갖게 했다. 매년 음력 12월 27일 밤에 치루어지는 최진립 장군의 기제사. 아랫사람을 대하는 최부잣집의 인간적인 가풍과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병조 판석여
이조리 정무공파 종가에서 치루어지는 정무공의 제사는 최씨 집안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다. 최씨 집안을 일약 조선 명문가의 반열에 올린 최진립. 나라에서는 최진립을 영원히 제사 지내는 불천위로 지정했다. 역대 국왕들은 4번이나 사액제문을 보냈고 후손들은 수백 년째 그 뜻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백미는 최진립의 제사가 끝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제사가 끝나면 후손들은 제사상을 그대로 들고 나가 마루로 옮긴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제사가 이어진다. 놀랍게도 그것은 최진립을 모시던 2명의 종 기별과 옥동에게 바치는 제사다. 종을 위한 제사. 종소는 최진립과 2종의 홀령이 만날 수 있도록 촛불을 밝혀 이어준다. 옥동과 기별. 옥동은 임진왜란 때 최진립을 외적의 칼끝에서 구해내었고, 또 다른 종 기별은 69의 노령으로 전장터에 나간 주인 최진립을 끝까지 따르고 있었다. 이미 주인이 충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는데 어찌 충노가 그 뒤를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 기별은 최진립과 함께 온몸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함께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손들이 친조상과 다름없이 우리는 생각해서 제사를 우리가 지내주고 있습니다. 혹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고금천지에 없기에 어떻게 종에게 양반이 절을 해주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무공과 같은 일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조금도 참 다름없이 지금까지도 수백 년 동안을 우리가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종이 주인과 함께 목숨을 던지고 그 종을 위해 어떤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양반가. 그것이 경주 최부잣집의 사람 대하는 기본 자세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의 시작은 아껴쓰기. 최부잣집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집안이 넉넉하였지만 먹고 입는 것은 겨우 필요한 것만 구할 뿐이었다. 최부잣집의 며느리는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만 입어야 했다. 천을 덧대 깊고 또 기워 치마 한 벌을 솥에 넣어 삶으면 서말치 솥이 가득 찰 정도였다. 만석군 며느리도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최부잣집은 7대 부자 최언경대의 경주의 중심가인 교동으로 이사한다. 흔히 경주 최부자라면 교동 최부자를 말하는데 이는 정무공 최진립의 종가가 아닌 셋째 아들 동량의 후손들이다. 교동으로의 이사는 생각지 못한 효과를 가져왔다. 경주 부윤과 향교가 인접하게 됨으로써 최부잣집은 경주 지역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향교 옆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유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향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 것이다. 최부잣집의 처마를 보면 의외로 낮다. 마지막 설득 수단으로 집터를 낮춘 것이다. 집터를 한 자 이상 깎아내어 향교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유림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었다. 이즈음 최부잣집은 자치기구 사마소를 통해 진사와 생원을 대거 배출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이 된다. 당시 경주는 남인과 노론의 당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최부잣집은 무반가였기에 당쟁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경주의 전체 살림가, 관가,
혹은 이 촌락민들을 함께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 역할을 서원을 통해서 꾸준히 해왔고, 또 많은 선행들을 통해서 이 경주 전체 어떤 부민들로부터 대단한 이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것이 그들의 이 가문의 위치를 점차 상승시키는.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덕망 있는 부자. 왜 최부자만이 이런 명망을 가져올까? 어디에도 최부잣집 선행의 동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왜 이들은 이런 훌륭한 부자가 되었을까? 한국사전 제작진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최부잣집의 고문서를 분석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구를 보면 주로 노비보다는 토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정들을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한 그런 양에 해당합니다. 임진과 병자, 양난 후 급격한 계층 변화 속에서 몰락한 양반과 농민들로부터 땅을 헐값에 구입해 재산을 늘리는 것이 부유층의 전반적인 풍조였다. 그러나 이것은 뜻하지 않은 사회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최씨 문중의 문서에는 100여 명의 도적대가 침입한 기록들이 있다. 최진립의 손자 때인 최국선 때 명화적이란 도적대를 만나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도적들의 소행이 특이하다. 문서를 불태우고 찢어버린다. 충격적인 기록들은 계속 이어진다. 불시에 들이닥친 도적대는 칼로 얼굴을 긋고 허벅지를 찌르고 살해 목적이 아니라 괴롭히기 위함이란 게 다분하다. 불을 밝히고 공공연히 약탈을 한다는 뜻의 명화죠. 전쟁 후 몰락하여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최하위 계층이었다. 이들의 행위는 일종의 시위였고 격렬한 사회적 저항이었다. 참혹한 일을 겪은 3대 최부자 최국선은 합법적인 부의 축적이라고 해서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최부자에겐 대전환의 계기였다. 슬기롭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말한다면 명화적이 그 다름이 아니고 자기의 이웃이고 자기의 노비들이다, 소유 노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원한을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 그러니까 가난을 더 구제한다든지 또는 농업 경영에 있어서 이익을 소작인들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식, 이런 방향으로 가문 운영을 긍정적 방향으로, 원하는 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바꾼 역사적 경험들이 타 가문하고 비교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가문 운영 방식이었다. 경주 최부자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뜻하지 않은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 이때부터 최부잣집은 철저히 하층민들과 공존하는 상생의 길을 걷게 된다. 역사의 뼈저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게 된 최부자. 다른 양반들이 권위와 힘으로 이웃들을 장악했다면 최부자는 이웃들과의 신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이미 400년 전에 최부자는 이 상생의 경제를 통해서 부를 유지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경주 최부자에게도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이때 수백 년을 이어온 최부자의 저력이 드러납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다. 11대 최부자 최현식과 그의 아들 최준호는 집 밖 출입을 끊고 매일 아침 북쪽을 향해 곡을 했다. 11대 최부자 최현식,
그는 집안 살림을 아들 최준에게 넘겨주고 은거한다. 당시 최준의 나이는 20대 중반. 만국 한을 참기에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그는 집안 살림에 몰두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준의 전혀 다른 모습이 담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경찰 내부 교육용으로 만든 고등경찰 요사. 구한 말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시국 사건에 관해 정리한 귀중한 자료다. 여기에 1915년 결성된 조선국권회복단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뜻밖에도 최준의 이름이 있다. 이 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최준은 당시 영남 지방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의 주요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1917년 체포되어 공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이듬해 10월 출소했다. 독립균형관에는 최준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서가 있다. 태평양 회의 청원서. 1921년 11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 회의에 보내는 조선 인민의 탄원서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각계 각층 대표들의 서명을 담은 것이다. 최준은 역시 경주 대표로 참여했다. 그중 조선 독립투쟁사에 큰 획을 긋는 만남이 있었다. 백산 안희재와의 만남이다. 백범 김구와 함께 양백으로 불리는 백산 안희재는 다각적인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 백산 안희재가 최준을 찾아왔다. 안희재라고 합니다. 안희재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백산상회의 중요성을 최준에게 설명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회사를 통해 독립자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자고 제의했다. 최준은 안희재의 뜻을 받아들이고 백산상회의 사장을 맡는다. 백산상회는 조선 최고의 무역회사로 성장한다. 최준의 장손인 최염 선생은 집안에 보관되어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취재진에게 내놓았다. 최준 앞으로 온 백산상회의 대차 대조표였다. 무역업체로 위장한 백산상회는 임시정부의 주요한 자금줄이었다. 막대한 독립자금을 지원하느라 백산상회는 늘 적자에 허덕였다. 백산상회 운영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방법은 항상 이 결손 처리를 적자로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고 일본 경찰들도 백산상회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었다. 그 감시망을 뚫고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해야 했다. 좁혀오는 일본의 감시망 속에서도 최준은 독립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김구 선생의 지령을 받고 왔다. 허위는 이제 나는 김좌진 장군의 그걸 갖고 왔다. 이렇게 온 사람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부터 아는 사람이지만은 확실한지 아닌지 할아버지가 판단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외경의 앞점이라면 대부분에 구속돼 가니까. 최준의 두 동생도 독립운동에 나섰다. 특히 둘째 동생인 최와는 대동청년단을 거쳐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재무위원과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최준은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된다.
최준에게 글씨를 배우고 싶다며 최부잣집을 드나들던 일본 경찰.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다. 최준의 필체를 모방해 최완을 체포하기 위한 수작이었다. 부친이 위급하다는 위장 편지에 속아 체포된 최완은 고문 끝에 35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동생의 죽음과 일본 경찰의 끊임없는 회유와 탄압, 그리고 기약 없는 조국 광복. 이 모든 고통을 사귀면서 최준은 살얼음판을 걷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1945년 마침내 광복, 그리고 백범 김구를 통해 최준의 진면목이 세상에 알려진다. 김구 선생께서 할아버지를 좀 만났으면 한다. 그 할아버지 만나지. 그러나 그는 요즘 너무 만날 분이 많아가지고 연애가 잘 안 된다는 거니까. 아니 김구 선생이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해서 내가 왔으니까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그래 올라가시는 건 제가 배웠어요. 최동지가 보내준 자금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소중하게 썼습니다. 김구는 최준에게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 인명 기록장을 보여준다. 최준은 안희재를 통해 보낸 자금이 한 푼의 오차 없이 임시정부에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다. 백산, 나를 용서하게 백산. 3년 전에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세상을 떠난 백산에 대한 존경심으로 최준은 백산의 고향인 의령을 향해 절을 했다. 부자가 나라를 위해 돈을 내놓은 것이 무슨 큰일이냐며 공적이 알려지길 사양했던 최준. 그가 국민훈장 애족장을 받은 것은 지난 1990년이었다.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쌓은 부는 당연히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야 옳다고 믿은 이들이 최준, 즉 최부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최준은 마침내 또 한 번 큰 결심을 합니다. 400년간 이어온 부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최부잣집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최부자의 역대 조상의 묘가 있던 이 땅을 기증받은 대학이 개인에게 땅을 팔면서 최부잣집의 묘지도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예, 여기 우리 선대 세 분의 묘소가 계시는데 지금 이거를 철거를 해야 한다고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후손으로서는 뭐라고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2대 400년의 긴 시간 동안 만석군의 이름을 이어온 최부자가 선산을 떠나야 하는 현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동지들과 친동생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최준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방된 조국을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최준은 그의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일 방법을 고심했다. 전 재산을 유경 사업에 쓰기로 했다. 미래를 위해 후손을 기르는 것이 만석군의 재산을 영원히 보존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최준은 만석지기 토지와 선산, 그리고 살고 있던 집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학교 설립에 희사한다. 지금의 영남대 의대가 있는 곳, 원래 이곳은 대구대가 있던 자리다. 대학 설립을 결심한 최준은 경북의 유력 인사들을 설득하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사립대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47년 마침내 대구대학이 설립되었고 최주는 재단 이사가 되어 유경 사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5.16 쿠데타 후 대학 설치령이 강화되면서 대구대학은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한다. 최주는 또 한 번 고심했다. 그리고 대학 운영을 당시 최고 부자였던 이병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넘겨준다. 호암이 학교를 맡아 학교가 발전을 하면 설립자의 이름은 사라지고 호암의 이름이 빛날 것이니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요. 너가 처신을 잘못하면 우리가 학교를 돈 받고 팔아넘기는 결론이 나온다. 그거는 너가 절대로 내 말을 명심하고 어렵더라도 너 스스로가 개척해가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 그러나 곧 이병철은 대학 운영에 손을 떼게 되고 대구대학은 대구의 청구대학과 합병되어 1967년 영남대학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학교 운영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 일가로 넘어가고 만다. 독립투사 최준이 세운 학교가 최고 권력자에게 넘어간 현실. 최준은 나라가 발전하면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로 일갈하고 더 언급하지 않았다. 1970년 10월 마지막 최부자 최준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해방이 되었으니 일본 경찰의 감시도 없고 전 재산을 희사해 도둑이 들 일도 없으니 대문을 활짝 열어두라는 말을 남기고 최준의 죽음과 함께 12대 400년 경주 최부자도 역사가 되었다. 희사,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쁘게 버렸다는 뜻인데요. 전 재산은 물론 살림집까지 사회에 희사한 선조와 만석군 대신 연금 25만 원의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후손. 이것이 바로 경주 최부자의 본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경주 최부자는 전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제2, 제3의 경주 최부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만석군 최부자가 아니라 상생의 삶으로 400년을 이어온 현명한 부자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선비안의 윤희순. 나라가 없으면 집안 살림도 없다. 동네 안악들이 의병으로. 조선에서 만주까지 항일투사 윤희순. 다음 시간에는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편이 방송됩니다.